외딴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달팽이 머리를 한 요괴가 한 일가족의 집에 침입해 그곳을 온통 피바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요괴가 인간을 간식처럼 잡아먹는 이 세상에서 애석하게도 그런 일은 그리 놀랍지도 않다. 이 이야기가 미쳐 돌아가는 건 며칠 뒤 벌어진 일 때문이다. 그 요괴의 잘린 목이 일가족의 대문에 못 박힌 채 발견되었고 그 짓을 벌인 건 전설적인 무사나 베테랑 요괴 사냥꾼이 아니었다. 바로 참극의 유일한 생존자인 그 집안의 장남 고작 10살배기 소년이었다. 평범한 아이가 홀로 요괴를 사냥할 리 없으니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가장 그럴싸하고 편한 결론을 내린다. 홀로 살아남은 저 꼬맹이 역시 괴물이 틀림없다고.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의 의뢰를 받은 몽니온이라는 요괴 사냥꾼이 당도한다. 그녀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폐허가 된 집 앞에 여전히 매달려 있는 썩어 문드러진 요괴의 머리였다. 많은 사람들은 10살짜리 소년의 가죽을 뒤집어 쓴 요괴가 틀림없다며 그 안에 숨어있는 괴물을 퇴치해달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그들 생각에 아이 수십 명이 덤벼도 진짜 요괴를 죽일 수는 없었으며 대문 앞에 잔혹한 장식품이야말로 그 확실한 증거였다. 몽니온 역시 그 장식이 너무도 흉악하여 죽은 괴물이 불쌍해질 지경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직접 진상을 조사하기로 한다. 집터 안에서 그녀는 조잡한 돌무덤 몇 개 옆에 주저앉아 있는 그 괴물 취급받는 소년을 발견한다. 소년의 옷은 말라붙은 피에 젖어 있었고 몸은 흙투성이에 새까만 두 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몽니온은 그 흙먼지가 가족의 시신을 직접 묻어주느라 생겨난 것임을 금세 알아차린다. 게다가 이 아이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녀는 소년의 목에 무기를 휘두르는 대신 따뜻한 죽을 내려놓으며 먹으라고 말한다. 소년은 당연히 혼란스러워한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녀를 고용했다는 걸 아는데 처형 대신 점심 식사를 대접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럼에도 소년은 마을 사람들이 왜 자신을 증오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참극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의 텅 빈 듯한 기묘한 눈동자는 늘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믿었던 존재를 그가 죽여버리자 마침내 그를 내다 버릴 완벽한 구실이 생긴 것이다. 몽니온은 괴물 같다는 그 눈을 유심히 살피고는 그것만으로 괴물이라 부르기엔 한참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모두가 이 조그만 꼬마가 와두 선비를 죽였다고 주장하니 그녀는 소년 곁에 앉아 자초지종을 묻는다. 소년의 기억은 순식간에 그 끔찍했던 밤으로 그를 끌고 들어간다. 옷장 안에 숨은 소년은 좁은 틈새 너머로 달팽이 머리를 한 괴물이 가족들을 집어삼키고 방바닥에 피를 흩뿌리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때의 소년에게는 맞서 싸울 힘이 없었다. 하지만 요괴가 떠난 뒤 겁에 질렸어야 할 아이는 제정신인 어른이라면 상상도 못할 짓을 벌였다. 놈의 은신처까지 뒤를 밟은 것이다. 소년은 가족이 남긴 모든 세간살이를 팔아치운 뒤 그 돈으로 정보를 긁어모았다. 괴물의 이름이 와두선비이며 요괴 사냥꾼들은 보통 소금을 꽉 채운 죽창으로 그놈을 사냥한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아무리 적절한 무기가 있다 한들 훈련받은 어른조차 잡기 힘든 놈이었지만 이 10살짜리 아이는 기어코 홀로 놈의 굴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괴물이 덤벼드는 순간 소년은 소금 든 죽창을 놈의 머리통에 정확히 쑤셔박아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렸다. 몽니온은 굳이 요괴의 목을 잘라 대문에 못 박아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소년은 괴물이 자기 가족의 머리를 먹어치웠으니 그저 똑같이 갚아줬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대답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다. 너무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으나 몽니온은 소년의 눈에서 단 한 가닥의 거짓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녀를 가장 감탄하게 만든 것은 이 작은 아이 안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기질이었다.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자신보다 까마득히 강한 적을 추적했으며 약점을 파악해 완벽한 복수극으로 승화시켰으니까. 몽니온이 보기에 위험천만한 꼬맹이는 그야말로 요괴를 사냥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나 다름없었다. 안타깝게도 소년은 자신의 이야기가 이미 끝났다고 믿고 있다. 복수도 끝났고 가족도 남지 않았으니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말한다. 그가 바라는 건 오직 가족의 무덤 곁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이다. 몽니온은 그 우울한 헛소리에 딱밤을 세게 때려 응수하고는 문득 아이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다. 소년은 세상을 바꾼다는 뜻을 가진 이세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그녀는 멋진 이름이라 칭찬하고는 소년의 논리에 커다란 구멍을 찔러 넣는다. 요괴 머리통 하나 잘라낸 게 놈이 내게서 빼앗아 간 모든 것에 대한 진짜 대가가 맞냐고. 이세는 그렇다고 고집을 부리지만 몽니온은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요괴의 죽음 하나로 스스로 납득하려 억지를 부리는 건지 의구심을 품는다. 그 괴물은 소년의 가족, 집, 심지어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마저 앗아갔다. 흉측한 대가리 하나를 대문에 매달아 둔 것치고는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거래 아닌가. 그녀는 굳이 정답을 쥐어주지 않는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평범한 인간임을 선언하며 마을 사람들의 의뢰를 파기해버린다.
떠나기 전 몽리오는 이세에게 꿋꿋이 살아남으라 말하며 따뜻한 밥 한 끼와 소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질문 하나만을 남겨둔 채 뒤돌아선다. 마을로 돌아가자 주민들은 몽리온이 자신들의 괴물을 죽이지 않은 것에 길길이 날뛴다. 심지어 돈을 더 얹어주겠다고 제안한다. 모든 도덕적 결함은 예산을 늘리면 해결된다고 믿는 모양이다. 몽리온은 애초에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못을 박는다. 이세를 아무리 자세히 뜯어봐도 인간의 탈을 쓴 요괴가 아니라 그저 어린 인간 아이일 뿐이었다고. 대체 그토록 아이를 증오하냐는 질문에 마을 사람들은 녀석의 불길한 눈을 가리키며 언젠가 재앙을 불러올 줄 알았다고 우겨댄다. 그 비겁한 변명에 그녀는 역겨움을 느낀다. 몽리온이 보기에 진짜 괴물은 단지 겉모습이 다르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고아를 사지로 내모는 이 늙은 어른들이었다. 그녀는 증오와 원한이 악업을 낳고 그 악업은 진짜 요괴를 끌어들일 것이라 경고한다. 그러나 전문가의 말을 듣기는커녕 한 남자가 이세가 자기 가족을 죽인 요괴를 불러들인 게 틀림없다며 우악스럽게 억지를 부린다. 그 순간 몽리온의 인내심도 마침내 바닥을 드러낸다. 그녀의 이마 위로 뿔이 솟아오른다. 두 눈이 붉게 타오르며 그녀는 앞으로도 그 아이를 괴롭히는 자는 자신이 직접 상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자신들이 고용한 요괴 사냥꾼 역시 인간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얼어붙는다. 몽리온은 자신이 인간과 협력해 요괴를 퇴치하는 도깨비라고 밝히지만 이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그저 또 다른 괴물로 보일 뿐이란 걸 이미 알고 있다. 경고를 마친 그녀는 공식적으로 의뢰를 파기하고 발걸음을 돌린다. 겁쟁이들은 감히 그녀에게 맞설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이세를 향한 증오만큼은 펄펄 끓어오른다. 요괴 사냥꾼이 마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흉측한 꼬맹이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처리하겠다고 작당한다. 그날 밤 횃불과 농기구로 무장한 폭도들이 이세의 폐허가 된 집으로 몰려간다. 그들은 집에 불을 지르며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낄낄거린다. 그들의 뒤틀린 머릿속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면 이세가 두 번 다시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할 거란 생각뿐이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불길을 끄려 몸부림친다. 집 옆의 조잡한 무덤들은 가족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저 모든 걸 남김없이 태워버리라고 윽박지를 뿐이다. 그리고 몽리온의 경고대로 그들의 끔찍한 만행은 끔찍한 대가를 불러온다. 폭도들에게서 뿜어져 나온 짙은 증오가 요기로 뭉쳐오르기 시작한다. 그 기운이 그들의 육신을 뒤틀고 두 눈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보랏빛 불꽃으로 전신을 휘감는다. 온종일 이세를 괴물이라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결국 자신들의 악업으로 진짜 괴물을 불러내고 만 것이다. 마기의 신 그들의 육체가 거대한 와두 선비를 중심으로 융합되고 그 아끼는 모든 것을 불태우라는 폭도들의 소원을 기꺼이 읊어댄다. 이세는 망연자실한 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요괴가 나타나 그가 죽음을 맞이하려 했던 무덤마저 처참히 짓밟아버린다. 뿜어져 나온 요기에 휩쓸려 조그만 아이의 몸이 바닥을 뒹군다. 불타는 폐허 속에 쓰러진 이세는 가족을 잃은 게 끝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요괴들은 이제 가족의 곁에서 안식할 마지막 기회마저 앗아가고 있었다. 몽리온이 던졌던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다. 요괴 한 마리 죽인 것으로 정말 잃어버린 것들을 보상받았는가, 아니면 그저 스스로 충분하다고 세뇌했던 것뿐인가. 괴물이 된 마을 사람들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세는 조잡한 무기의 파편을 움켜쥐고 상처투성이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운다. 압도적인 힘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적인 공격을 내지른다. 괴물들은 사방에서 그를 후려치고 움켜쥐고 물어뜯는다. 하지만 이 독종 꼬맹이에겐 쓰러져 있으라는 세상의 규칙 따위는 통하지 않았고 기어코 괴물의 눈깔에 도끼를 쑤셔 박아버린다. 피칠갑을 한 채 한계에 다다른 이세는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이 세상의 모든 요괴가 씨가 마르는 그날에야 비로소 그의 복수도 끝이 날 것이다. 애석하게도 평생의 목표를 깨달았다고 해서 당장 숨겨진 힘이 폭발하진 않는다. 괴물들이 그를 완전히 덮치고 이세가 놈들의 다음 끼니가 되기 직전 몽리온이 돌연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는 공격해오던 괴물들을 단숨에 썰어버리며 쓰러지는 소년을 받아안고는 이 조그만 몸으로 요괴에 맞서는 모습이 제법 감명 깊었다고 인정한다. 이 아이에 비하면 이 사단을 낸 어른들이란 작자들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쓰레기들이었다. 이세를 안전하게 아는 채 그녀는 원한과 악업이 요기를 낳고 그 요기가 마물을 끌어들인다고 설명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인간 쓰레기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세가 이 새로운 와두 선비를 불러낸 것이 아니다. 그들 자신의 증오가 불러낸 것이다. 그리고 몽리온은 타락한 무리를 향해 돌아선 뒤 죽은 아이의 가족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차갑게 명령한다. 마물들이 일제히 달려들지만 몽리온은 그 군대 전체를 성가신 자빌거리 취급할 뿐이다. 가벼운 공격 한 번이 작은 괴물들을 찢어발기고 거대한 와두 선비를 산산조각낸다. 그 괴물은 필사적으로 회복하려 했으며 불타는 마을을 뒤흔들 만큼
거대한 포효를 내지른다. 몽니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녀는 벌레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투덜대며 최후의 일격으로 놈을 끝장낸다. 압도적인 힘의 폭풍이 괴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불길이 잦아들 즈음엔 무리에 있던 모든 마물이 멸절된 후였다. 이새는 그 근처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같은 다짐을 중얼거린다. 그놈들을 전부 다 몰살해 버리겠다고. 몽니오는 망가진 아이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걷게 될 길이 결국 그를 복수심에 불타는 악기로 만들지도 모르지만 살아서 버텨낸다면 언젠가 좋은 날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새를 부드럽게 품에 안고서 아이가 알던 유일한 안식처에 불타는 자네로부터 멀어진다. 아이가 홀로 복수를 감당할 만큼 강해질 때까지 몽니온이 그를 보살필 것이다. 얼마 후 이새가 고요한 집안에서 깨어났을 때 몽니온은 마치 지난밤의 지옥 같았던 참상이 없었던 일인 양 밖에서 나비와 장난을 치고 있었다. 눈을 뜨는 순간 기억들이 봇물 터지듯 밀려온다. 와두선비, 마물에게 빙의된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가족을 위해 만든 무덤을 집어삼키던 보라색 불꽃이 떠오른다. 그중 어느 것도 악몽이 아니었음을 깨닫자 순식간에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다. 그때 이새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린다. 불에 타고 멍들고 몸이 거의 찢길 뻔했는데도 상처 하나 남지 않고 모든 부상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몽니온에게 자신을 구하고 치료해준 것에 감사하며 도깨비가 참으로 대단한 종족이라고 인정한다. 몽니온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서도 아이가 어떻게 그토록 침착할 수 있는지 더 궁금해한다. 이새는 그저 그녀가 스스로 마물이 아니라고 했으며 자신에게 다정함만을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것만으로도 그에겐 충분했다. 몽니온은 그의 편견 없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는데 특히 이 10살짜리 아이가 예전 마을의 모든 어른을 합친 것보다 이미 훨씬 이성적이었기 때문이다. 몽니온은 그의 이름을 확인하고 아이가 기절하기 전에 자신이 했던 제안을 기억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이새가 자신을 따라와 직접 퇴마술을 배우고 정식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크고 강해질 때까지 머물 곳을 내주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가 복수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힘을 길러주겠다고 약속한다. 그 거래는 이새가 그토록 원하던 모든 조건이었기에 우리의 의심 많은 생존자는 곧바로 수락하지 않는다. 몽니온은 아이의 예리함에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을 따른다고 해서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그의 새로운 집은 도깨비 영토 안에 있다. 도깨비가 마물과는 다르다 해도 여전히 요기를 지니고 있으니 그들로 가득한 곳은 인간에게 당연히 위험하다. 설상가상으로 몽니온은 자신의 가르침이 너무도 혹독해서 매일이 지옥 같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다. 두려움을 주기는커녕 지옥이라는 단어가 이새의 관심을 끈다. 그는 그 말이 꽤 마음에 들었다. 어차피 부드럽고 편안한 훈련으로는 살아있는 모든 마물을 몰살시킬 수 없을 테니까. 그는 몽니온을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그녀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겠다고 약속한다. 몽니온은 그저 아이에게 조금 겁을 주려고 상황을 무섭게 포장했을 뿐이라고 털어놓는다. 안타깝게도 이 녀석은 이미 혼자서 마물의 소굴에 걸어 들어갔던 아이라 어설픈 협박은 통하지 않았다. 결정이 내려지자 그녀는 아이 앞에 식사를 더 차려주며 떠나기 전에 몸을 회복하라고 명령한다. 또한 마지막 한 입까지 남김없이 다 먹도록 한다. 보아하니 퇴마사 입학시험은 밥상을 싹 비우는 것부터 시작인가 보다. 이새는 불평 없이 순순히 따르고 몸이 회복되자 두 사람은 인간 세상을 떠나 도깨비 마을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숲은 더욱 섬뜩해진다. 나무들은 기괴한 모양으로 뒤틀리고 공기는 무거워지며 일대의 요기가 가득 차오른다. 몽니온은 금줄로 보호받는 길을 따라 이새를 이끌며 단 한 발짝도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한다. 지금 아이의 힘으로 보호받는 경로를 벗어나는 건 황천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내 그들은 기수사라 불리는 곳의 거대한 문에 다다른다. 입구의 팻말에는 신령들이 이곳을 보호하고 있으며 인간의 출입을 금한다고 적혀있다. 이새는 머뭇거리지만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을 도깨비 영토로 데려왔다는 이유로 몽니온이 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묻는다. 그녀는 눈앞의 거대한 금단의 문보다 자신을 더 걱정하는 이 녀석이 참 기이하다고 생각한다. 몽니온은 기수사에서 당주에게 토를 달 만큼 미친놈은 없으니 안심하라고 한다. 이새는 그 직함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지만 묻기도 전에 문이 열린다. 그 너머에는 지나온 험악한 숲과는 전혀 다른 숨막힐 듯 아름다운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다. 기수사에는 눈부신 정각과 맑은 물, 오색 찬란한 나무들이 가득했고 수많은 도깨비가 평화롭게 어우러져 살고 있었다. 이새가 그 광경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동안 주민들은 인간 아이가 금단의 문을 방금 지나왔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한다. 몇몇이 즉시 침입자에게 불만을 쏟아내지만 몽니온이 입을 여는 순간 무리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다. 그녀는 이새를 소개하며 자신이 직접 퇴마술을 가르칠 것이고 그를 우리 가족의 새 식구로 들인다고 선언한다.
그 말 한마디에 모두의 적개심이 눈 녹듯 사라진다. 당주가 데려온 자는 누구든 환영받으며 그것으로 모든 논란은 끝난 듯했다. 이새는 몽니온이 그저 평범한 퇴마사가 아님을 마침내 깨닫는다. 그녀는 귀수사의 절대적인 지도자였고 그녀의 한마디면 마을 전체가 금기시되는 인간을 기꺼이 거두기에 충분했다.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운 환영이 끝난 후 몽니온은 퇴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시간이라고 선언한다. 이새는 빅이나 목숨을 건 시련 아니면 적어도 검 한 자루라도 기대한다. 대신 그녀는 산더미 같은 음식이 쌓인 식탁 앞에 그를 앉히고는 요리사에게 고기를 더 내오라고 지시한다. 이새는 군대를 먹여 살릴 만한 만찬이 대체 퇴마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몽니온은 그가 어쩌다 잊어버린 명백한 약점을 꼬집는다. 그는 여전히 자라나는 아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겐 두 가지 신성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듬뿍 먹고 푹 자는 것이다. 지금 튼튼한 몸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진짜 사냥꾼이 되었을 때 뼈저리게 후회할 테니까. 그 설명은 이새에게 단박에 납득된다. 그의 생각에 이것은 마물을 죽일 완벽한 몸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녀는 와두 선비와 맞설 때와 같은 결의를 다지며 음식을 향해 돌격한다. 그 산더미 같은 음식을 계속해서 내어주는 이는 공아라는 명랑한 젊은 도깨비다. 몽니온은 그녀에게 이새가 머물 곳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밥상을 남김없이 비우게 하라고 지시한다. 이새는 스승이 말한 지옥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깨닫는다. 그의 첫 번째 형벌은 배가 공식적으로 비명을 지를 때까지 먹어치우는 것임이 분명하다. 공아는 당주가 데려온 아이를 만나 무척 신이 났고 다짜고짜 그를 붙잡고 인간은 정말 뿔이 없는지 확인하려 든다. 이새가 10살이라고 말하자 공아는 자신이 22살이니 훨씬 어른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린다. 다른 도깨비가 나타나 인간은 도깨비보다 2배는 빨리 나이를 먹는다며 그 호기로운 순간을 단숨에 망쳐버린다. 따져보면 공아는 이새보다 겨우 1살 정도 많은 셈이다. 그녀는 산수에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며 어찌됐든 자기가 새로운 누나라고 당당히 선언한다. 어찌어찌 만찬에서 살아남은 이새가 터질 듯한 배를 부여잡고 힘겹게 걷는 동안 공아는 그를 이끌며 마을을 구경시켜준다. 그녀는 젊은 사람들은 소화가 빠르다며 안심시키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게 자기 위장이 아니니 그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고 나서 공아는 당주에게 직접 훈련을 받는 그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대해 늘어놓는다. 다른 젊은 도깨비들이 전부 질투할 거라고. 이새가 몽니온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고 묻자 공아는 그녀의 명성도 모르고 따라오기로 했냐며 경악한다. 그녀는 몽니온이 300년 이상 마물을 사냥해온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설명한다. 아마도 그녀는 귀수사에 있는 모든 도깨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할 것이다. 이새는 자신이 선택한 스승에 대해 새삼스레 깨달음을 얻는다. 도깨비가 비록 인간을 닮았다 해도 그들의 수명과 힘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렇다 해도 몽니온과 공아는 이새가 두려워하라고 배운 그런 괴물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공아는 훗날 그가 유명한 퇴마사가 될 모습을 상상하며 신이 났고 명성을 얻은 후에도 누나를 잊지 말라고 단단히 약조를 받아낸다. 그녀의 미소를 보며 이새는 귀수사 사람들과 평범한 인간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히려 이 인간도 아니라는 존재들이 그가 태어난 마을에서 10년 동안 주었던 것보다 더 큰 따뜻함을 단 하루 만에 보여주었다. 그 감각이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질 정도였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후 처음으로 이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반겨주는 곳을 찾은 듯했다. 물론 그 평화가 영원할 수는 없는 법. 이새가 긴장을 풀려던 찰나 어린 도깨비 무리가 길을 가로막고 인간인 그에게 멈추라고 명령한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이새가 금지된 구역에 들어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수장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에 분노한다. 문을 지키던 다정한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이 녀석들은 온 마을을 삼켜버릴 듯한 질투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꼬마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한다. 공아 누나는 초조한 기색으로 그들이 일치, 월장, 그리고 고골물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다. 본격적인 골칫거리가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새는 전혀 겁먹은 기색이 없었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는 인간들 틈에서 자란 그에게는 친절보다는 위협적인 눈빛과 잔인한 미소가 훨씬 더 익숙했으니까. 이 낯설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조차 소녀는 자신이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주 잘 아는 부류의 사람들을 마주한 것이다. 공아 누나는 일취와 친구들이 이새를 괴롭히느냐며 화를 낸다. 일취는 대려는 귀수사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저 이 나약한 인간에게 자신들과의 엄청난 격차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래 아이와의 싸움조차 버텨내지 못한다면 퇴마술을 배우고 진짜 마물에게 덤빌 자격 따위는 없다는 논리였다. 듣다 보면 마치 일취가 그를 위해 엄청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속내는 결코 그렇게 고결하지 않았다.
몽니오는 귀수사의 수장이자 모든 어린 도깨비들이 우러러보는 영웅이다. 그런데 그녀는 일취를 가르치는 대신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를 인간을 데려와 자신의 직계 제자로 삼은 것이다. 일취는 대체 이세의 어디가 그렇게 특별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지독한 질투심은 결국 일방적인 구타로 이어졌다. 하지만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이세는 비틀거리며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운다. 공아 누나가 만류하려 나서지만 엉망진창이 된 소녀는 도리어 그녀에게 사과하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들 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그저 외부인을 괴롭히기 위해 자신을 끌고 왔다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취가 이것은 훈련이라고 설명해 주었으니 자신이 상황을 단단히 오해했다는 것이다. 그 예상치 못한 대답에 일취는 완전히 허를 찔리고 만다. 멍이 들고 피를 흘리며 간신히 서 있는 나약한 인간이 불평 한마디 없이 공아 누나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끔찍한 건 그의 눈에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표정은 그 어떤 모욕보다도 일취의 심기를 거스르게 만들었다. 그는 이세가 진짜 주먹 한 방이면 죽어버릴 것처럼 약해 보여서 일부러 힘을 조절했을 뿐이라고 쏘아붙인다. 인간 주제에 이토록 건방지게 군이 이제 그들 사이의 처절한 격차를 뼛속 깊이 새겨줄 때가 온 것이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대련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철저한 파괴에 가까웠다. 이세는 도깨비의 압도적인 힘과 속도, 경험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고 공격을 주고받을 때마다 바닥에 나뒹굴기 일쑤였다. 하지만 일취는 점차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자신의 주먹이 이세의 얼굴로 날아들 때마다 소녀는 결코 눈을 감지 않았다. 이토록 얻어맞았다면 맞기 직전에 본능적으로 움찔거리기 마련인데 말이다. 이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서울 정도로 주먹을 끝까지 쫓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일방적으로 공격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움직임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맞고 또 맞으며 뼈저리게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는 일취의 공격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그 리듬을 꿰뚫어 본 순간 이세는 다음 공격을 예측하고 부드럽게 흘려보내 마침내 반격할 빈틈을 만들어낸다. 비록 주먹은 아슬아슬하게 닿지 못했지만 이는 몽니온의 말대로 이 연약한 몸뚱이에 더 많은 음식과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 스치듯 지나간 일격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 사이의 격차가 아무리 거대하다 해도 결코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은 아니라는 것을. 이세는 그제야 일취의 풀네임이 017가 맞느냐고 묻는다. 도깨비가 그렇다고 답하자 이세는 상대가 약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 다시 힘을 빼고 싸우지 말라고 차분하게 경고한다. 진짜 요괴는 그런 알량한 자비를 베풀지 않을 테니 동정심에 기댄 훈련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면서 말이다. 연무장 바닥에 처참하게 처박히고 나서도 이 미친 꼬마는 일취에게 나중에 다시 대련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한다. 주변에 있던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제대로 된 유효타 한 번 먹이지 못하고 처참하게 패배해놓고도 이세는 그 패배를 마치 유용한 정보가 가득한 책을 읽은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기묘한 대련이 끝나고 그는 새로운 삶의 첫날부터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꼴로 몽니온에게 돌아간다. 공아 누나가 일취무리가 그를 괴롭혔다고 이미 보고를 마친 상태였지만 이세는 끝까지 그것을 대련이라 불렀다. 몽니온은 퉁퉁 부은 이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평범한 대련을 한다고 해서 산사태에라도 휩쓸린 것 같은 꼴이 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어 말한다. 그녀는 이세를 가까이 끌어당겨 이전에 그의 화상을 치료했던 것과 같은 초록빛 기운으로 상처를 보듬어준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녀석들이 선을 넘는다면 반드시 곧장 자신에게 찾아와야 한다고 당부한다. 그러고는 그녀가 진짜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진다. 단 한 대라도 일취를 때렸느냐고. 이세는 자신의 공격이 전부 빗나갔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단언한다. 또한 기수사의 언여사는 몸으로서 자신을 보살펴주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골칫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 대답은 그의 몸에 새겨진 멍 자국보다 몽니온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세의 뺨을 와락 쥐어잡고는 신경질나는 꼬맹이라 부르며 입구에서 그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윽박지른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손님이나 짐덩어리 혹은 동정의 대상으로 부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가족이라 불렀다. 이세가 진심으로 그곳을 자신의 자리로 받아들였다면 마치 모두가 선심을 써서 자신을 존재하게 해준 것처럼 구는 짓은 당장 그만둬야 했다. 이세가 명심하겠다고 약속하자 몽니온은 그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을 바로잡아준다. 일취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건 단순히 이세가 약해서도 주변 아이들이 수장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두려워해서도 아니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와중에도 이세는 진심으로 일취에게 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일취는 이미 성인 도깨비와 대련을 펼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무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일취가 요괴를 사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이세에게 몽리오는 그 녀석이 나섰다간 백발백중 목숨을 잃고 말 거라 차갑게 단언한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였다. 이세는 일취보다 훨씬 약하면서도 하급 와두 서생을 죽이지 않았던가. 반면 일취는 하루 종일 이세를 두들겨 팰 순 있어도 진짜 위험한 요괴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거라니. 몽리오는 바로 그 모순을 이용해 이세에게 퇴마술의 근본을 가르친다. 진정한 요괴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무력,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세가 와두 서생을 꺾을 수 있었던 건 그 괴물의 약점이 소금이라는 걸 알아내고 철저하게 그 사실에 기반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일취에게는 넘치는 힘이 있지만 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요괴는 그 힘을 써보지도 못한 채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반대로 이세의 문제는 정반대였다. 명석한 두뇌로 약점을 파악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순 있지만 안타깝게도 육체가 너무 작고 빈약해 그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에 옮길 수가 없다. 천운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 그는 작전의 핵심에 다다르기도 전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지식은 승리를 거머쥘 기회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무력은 사냥꾼이 그 기회를 확실하게 낚아채도록 해준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갈고 닦은 자만이 퇴마술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자격을 얻는 것이다. 그 가르침이 이세의 가슴 깊이 새겨지자 몽리오는 마침내 그에게 첫 공식 임무를 하달한다. 일주일 후 공아 누나는 말도 안 되게 거대한 책더미에 파묻힌 이세를 발견한다. 몽리온의 지시를 받은 이후로 이세는 오로지 책을 읽고 수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공아 누나는 지루하지 않냐며 친누나처럼 같이 놀아주겠다고 다정하게 제안한다. 하지만 이세는 지금도 하루가 너무 짧다며 정중하게 거절한다. 몽리오는 이 두 가지 임무를 완벽히 끝내기 전까지는 절대 퇴마술 실전에 돌입하게 놔두지 않을 테니까. 자신의 지식을 온전히 증명하려면 이 거대한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단 한 권도 빠짐없이 읽어치워야 했다. 공아 누나는 끝없이 펼쳐진 책장들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저런 끔찍한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제 혀를 깨물어버리겠다고 생각한다. 반면 이세는 책 읽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이 임무가 버거운 이유는 도서관이 미치도록 방대해서일 뿐 활자를 읽어내려가는 일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그래서 공아 누나가 이세의 정신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작은 책벌레는 기수사가 마물에 대해 수집한 모든 지식을 묵묵히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책들도 이세가 왜 매번 새로운 멍을 달고 돌아오는지는 설명해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임무가 바로 대련에서 승리해 자신의 무력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밝힌다. 당연하게도 몽리온이 선택한 가장 합리적인 상대는 조금 전까지 그를 샌드백 취급하던 바로 그 도깨비였다. 그 임무를 부여받은 날부터 이세는 매일같이 일취에게 끈질기게 도전을 내밀었다. 일취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하찮은 인간을 죽여버릴 수도 없고 자신이 이세의 개인 훈련용 허수아비가 되어주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이세는 대련 중에 어차피 살인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천진난만하게 상기시킵니다. 공아조차도 몽리온의 말씀이 진심인지 의아해합니다. 일취가 이미 어른들과도 싸울 수 있는 마당에 인간이 육박전으로 도깨비를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게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세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대련은 실전을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며 악기는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에 바르게 물러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취는 봐주는 걸 약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며 이 인간 녀석의 뼈를 모조리 부러뜨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공아가 즉시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이세에게 겁주지 말라고 말하자 일취는 더욱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이 침입자인 인간이 한때 자신들의 무리를 향했던 소녀의 관심 뒤로 숨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세는 공아를 비켜서서 뼈가 부러져도 일취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승부를 요청하죠. 이 시점에서 일취는 유일하게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인간 녀석은 완전히 미쳤다는 것을요. 이세는 아무리 많이 쓰러져도 다음 날이면 똑같은 인사와 똑같은 대련 요청을 하며 돌아옵니다. 매일매일 일취는 그를 쓰러뜨립니다. 이세는 모든 경고를 무시한 채 고통스러운 교훈을 새기며 단 한 번의 유효타도 날리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일취는 이 인간에게 재능이 없으니 진작에 포기했어야 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평범한 인간은 도깨비를 이길 수 없으니 이 모든 노력이 의미 없는 짓일 거라고요. 그럼에도 이세의 눈빛은 계속해서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합니다. 지고 있는 순간에도 그 눈빛은 눈앞에 선 상대에게만 얽매여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믿지 않는 미래의 승리를 이세 혼자서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일취의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묘한 느낌은 일취의 피부를 파고들며 그 역시 더 훈련에 매진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라이벌이 성장하는 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훈련용 인형을 맹렬히 두들깁니다. 공아의 미소와 몽리온의 인정은 그 자신이 차지하고 싶은 것이며 그 어느 것 하나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취는 이세의 재능이 결코 자신과 같은 경지에 오를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또 다른 대련이 시작되기 전 일취는 이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그의 주먹이 절대 자신에게 닿지 못할 것이라 속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만 1년이 지나 가을 낙엽이 흩날리는 같은 훈련장에서 두 소녀는 마주섭니다. 친구들이 경악에 찬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취는 비틀거리며 물러나 방금 무엇이 자신을 때린 것인지 이해하려 했으며 뺨을 부여잡습니다. 훈련장 맞은편에는 한 살을 더 먹고 키가 훌쩍 자란 데다 확연히 강해진 이세가 한 주먹을 뻗은 채 서 있습니다. 만 1년 동안 그는 책을 읽고 몸을 단련하고 패배를 견뎌내며 공격 패턴을 외우고 매일 똑같은 벽에 도전했습니다. 이제 일취가 결코 닿지 못할 거라 맹세했던 그 주먹이 마침내 적중한 것입니다. 일취는 한때 힘들이지 않고 꺾었던 인간에게 얼굴을 얻어맞았다는 사실에 격노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며 이세를 죽여버리겠다며 돌진하지만 남은 대련은 더욱 굴욕적으로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이세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모든 공격을 침착하게 피합니다. 일취 역시 지난 1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했기에 같은 시간 동안 이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이점은 이세가 더 이상 절박한 본능에 의존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매일 연구하고 체력을 기르고 같은 상대와 싸우면서 그는 지식과 무력을 결합하라는 몽니온의 가르침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악기는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강력한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훈련한다 해도 육체는 결국 순수한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악기 사냥이 단순한 힘겨루기에 불과하다면 인류는 영원히 그들의 먹잇감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간극을 건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상대의 습관을 연구하고 급소를 파악하며 매 동작을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약한 사냥꾼도 승리로 향하는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세는 일취를 상대로 그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수없이 그에게 패배하면서 이세는 그의 모든 공격 패턴과 사소한 버릇까지 모조리 외워버렸습니다. 한때 어김없이 자신을 강타했던 타격들을 가볍게 흘려보내고 오직 결정적인 빈틈만을 노립니다. 물론 지식만으로는 누군가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수 없습니다. 사냥꾼이 모든 약점을 꿰뚫고 있다 해도 몸이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목표물에 닿지 못한다면 그 정보는 무용지물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무력이 빛을 발합니다. 이세는 첫 반격이 닿지 못하게 만들었던 연약한 육체를 단련하는데 1년을 바쳤습니다. 관찰, 판단, 그리고 움직임이 본능처럼 굳어질 때까지 같은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디를 타격해야 할지 지시하면 이제 그의 몸은 망설임 없이 그 해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춰야만 비로소 인간이 현실적으로 악기를 사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세는 일취를 완벽하게 압도함으로써 자신이 그 첫 번째 문턱을 넘었음을 증명합니다. 공안은 고작 1년 만에 도깨비를 꺾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승부는 박빙조차 아니었으니까요. 대련은 일취가 바닥에 대자로 뻗고 이세가 그를 내려다보며 서 있는 채로 끝이 납니다. 그 후 공안은 귀수사를 가로지르는 이세를 따라다니며 그가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큰 소리로 늘어놓습니다. 이세는 숨도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누나가 더 대단하다며 건조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산책은 몽니온이 무장한 도깨비 무리를 이끌고 떠날 채비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세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몽니온은 수장으로서의 임무 중 하나를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계와 맺은 귀수사의 동맹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매년 정기적으로 악기 사냥을 이끕니다. 악기의 공격으로 고통받는 인간들을 도우며 도깨비들은 자신들의 종족이 신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세는 와두 학자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몽니온이 왜 자신의 마을에 나타났었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됩니다. 그를 구한 것은 우연한 여정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작년 토벌 임무 도중 그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떠나기 전 몽니온은 이세에게 과제에 진전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모두가 놀랍게도 갑자기 일취가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자신이 직접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는 대련에서 이세에게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이 인간 6개 제법이라며 다음번엔 이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세는 대련에서의 승리보다 이 다정한 태도에 오히려 더 충격을 받습니다. 일취가 인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하자 이 갑작스러운 애정 공세가 몹시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몽니온은 무척 기뻐합니다. 그녀는 두 소년이 영영 어울리지 못할까 봐 내심 걱정했기에 동생을 인정할 만큼 의젓해진 일취를 칭찬합니다. 일취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 칭찬을 받아들이고 공안은 라이벌의 존중을 얻는 것이야말로 몽니온의 과제에 숨겨진 진정한 보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들의 화해는 이세가 지난 1년 내내 책과 단둘이서만 보낸 건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냅니다.
고골은 일취가 이세가 얼마나 좋은 녀석인지 마침내 알아줘서 기쁘다며 환하게 웃습니다. 일취가 당장 둘이 언제부터 친구가 됐는지 캐묻자 고골은 반년도 더 된 일이라며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형이 그 인간을 끔찍이 싫어하는 것 같아 일취가 있을 때만 친하지 않은 척했을 뿐이라고요. 일취는 이세가 대체 무슨 수로 순진한 고골을 꼬여냈느냐고 타박하다가 불쑥 그에게 자신들 무리에 끼어 함께 놀자고 제안합니다. 공아가 즉시 자기도 끼워달라며 나섰지만 일취는 오늘은 형제들만의 날이니 여자애는 출입 금지라고 선언합니다. 그녀가 대체 누가 그런 멍청한 규칙을 만들었냐고 묻자 그는 자기 마음대로 방금 만들었다며 당당하게 밝힙니다. 공아는 그 헛소리에 스트레이트 펀치로 화답하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세의 마음은 작은 생각 하나에 조용히 요동칩니다. 일취가 방금 자신을 형제라고 불렀으니까요. 불행히도 일취식 놀이는 명백한 중범죄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몽리온과 어른 사냥꾼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이세와 아이들을 이끌고 귀수사의 무기고로 잠입합니다. 이세는 아이들이 이곳에 들어와도 되는 거냐며 불안하게 묻지만 일취는 그 질문을 능숙하게 묵살하고는 그에게 무기를 고르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다시 이세를 인간이라 부르며 한 번의 감정적 화해가 1년 묵은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다는 걸 증명합니다. 모두 무장을 마치자 일취가 진짜 놀이의 정체를 밝힙니다. 기수사를 벗어나 악기 사냥으로 둘 사이의 승부를 가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 먼저 악기를 죽이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이세는 즉각 몽리온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절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자 일취는 목표도 없이 무작정 숲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아까 순찰에서 돌아온 어른들이 근처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는 그 소리가 귀수사 근처를 이따금 서성이는 어리석은 악기인 아이 귀신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 정도 놈이라면 훈련받은 어린 도깨비 무리가 충분히 상대할 만큼 약할 테니까요. 이세는 소리 하나만으로 요괴를 단정 짓는 것을 거부합니다. 책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악기는 10종류가 넘으며 그중 몇몇은 아침 식사도 전에 이 무리 전체를 지워버릴 수 있을 만큼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정보도 없이 사냥에 나서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다음 판 백과사전에 경고문으로 실리겠다고 자처하는 꼴일 뿐입니다. 일취는 이세가 책 몇 권 읽었다고 유세를 떤다며 그 걱정을 묵살합니다. 이세는 그 괴물의 정체와 상관없이 수장의 명령을 거역할 순 없다며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일취는 즉시 그를 겁쟁이라 부르며 두려워서 몽리온 뒤에 숨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이세가 오지 않는다면 나머지 아이들끼리만 사냥을 진행할 참이었다. 고골과 다른 아이들이 신이 나서 큰형을 따르자 이세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남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그들 모두를 막을 수도 없거니와 경험 없는 아이들 몇 명이서만 숲에 들어가게 내버려두는 것은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그는 따라 나선다. 일취의 유치한 모욕에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이 끔찍한 계획이 필연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 상식을 갖춘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어두운 숲을 지나는 동안 어린 도깨비들은 이 원정을 흥미진진한 담력 시험쯤으로 여긴다. 일취는 마물 사냥꾼의 끓어오르는 피를 느끼며 어깨에 걸친 거대한 가시 방망이로 아기 귀신 수백 마리는 거뜬히 박살낼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 그는 성인이 되기 전에 항상 마물을 죽여보고 싶었으며 이것이 진정한 사냥꾼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시련이라 굳게 믿고 있다. 다른 아이들도 이 임무만 완수하면 자신들 모두 공식적인 마물 사냥꾼이 될 것이라며 잔뜩 들떠있다. 이세가 쥔 투박한 손도끼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들의 자신감은 끝없이 치솟았다. 일취는 그 무기를 조롱하며 우리는 땔감을 주우러 온 게 아니라 마물을 사냥하러 온 것이라고 일깨워준다. 일취는 또한 이세가 마물을 처음 본다며 짓궂게 놀려댄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주 어릴 적부터 마물의 시체를 만져본 도깨비를 겁먹게 할 괴물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다. 그 허세는 두 사람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일취는 익숙함과 힘만 있으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세는 자신들이 무엇과 싸우는지 모른다면 그 두 가지 모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는 말다툼을 멈추고 머릿속으로 정보를 조용히 되짚어본다. 만약 그 괴물이 정말 아기 귀신이라면 아이의 모습을 하고 주로 터무니없는 욕으로 인간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다면 일취의 무력만으로도 차고 넘칠 것이다. 자만심에 빠진 이 꼬마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숲속 깊은 곳에는 아기 귀신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한 존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일행은 한동안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돈다. 순찰대가 분명히 근처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기에 일취는 괴물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기 귀신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자 이세는 귀수사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일취는 그 합리적인 제안을 즉각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대련에서 한 번 이겼다고 건방져진 이세가 다른 모두를 얕보며 후퇴하려 한다고 단정짓는다.
이세는 한 번의 승리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걸어다니는 자존심 덩어리를 재빨리 달랜다. 마지막 대결에서 일치가 허를 찔렸던 것은 이세가 공격을 적중시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도깨비가 제대로 대비하고 있었다면 그를 쓰러뜨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 칭찬은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나 잘 먹혀들었다. 이세는 1년 내내 일치와 대련하면서 그의 신체 능력과 주먹, 발차기 기술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덧붙인다. 일취는 얼굴을 붉히며 꼬맹이치고는 인간이 아주 훌륭한 안목을 가졌다며 의기양양하게 동의한다. 이세를 오해했다고 확신한 그는 공식적으로 의형제 무리에 들어올 것을 제안한다. 이세의 경계하던 표정이 즉시 따뜻하고 순진한 미소로 사르르 녹아내린다. 그는 늘 형을 갖고 싶었다고 고백하며 그럼 일치가 진짜 자신의 형이 되어주는 거냐고 기뻐하며 묻는다. 그 진심 어린 모습에 일취는 완전히 허를 찔리고 만다. 불과 1초 전까지만 해도 이세는 짜증나는 라이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숲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처럼 보였고 일취의 뇌는 그 극적인 변화를 처리할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들의 훈훈한 순간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무들 사이로 메아리치기 전까지 딱 5초 정도 지속되었다. 일취는 즉시 모든 경고를 잊어버린 채 아기 귀신을 먼저 잡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라 외치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돌진한다. 그는 새로운 막내 동생에게 뒤에 남아 큰형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켜보라고 말한다. 이세와 다른 아이들이 그를 뒤쫓지만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목표물은 만만한 사냥감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일취는 월장에게 아기 귀신은 원래 아기처럼 생겨야 하는 게 맞는지 묻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눈앞의 괴물은 아기의 얼굴을 하고 있긴 했다. 단 하나의 사소한 문제는 그 얼굴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수많은 아기 머리가 놈의 거대한 몸통을 뒤덮고 있었고 어떤 것은 울고 어떤 것은 웃으며 나머지는 공허한 눈동자로 응시하고 있었다. 이세가 가장 먼저 위험을 직감하고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비명을 지른다. 이 녀석은 절대 아기 귀신이 아니다. 일행이 도망치기도 전에 괴물은 길고 기괴한 살점 촉수들에 매달린 수많은 머리를 쏘아 보낸다. 이세는 창고에서 챙겨온 둥근 방패를 들어 올려 가까스로 몸을 보호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방어구 대신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져왔을 뿐이었다. 이빨을 들이밀며 맹렬히 날아온 머리들이 그들을 강타하고 육신을 물어뜯으며 아이들을 숲바닥으로 내동댕이 친다. 수백 마리의 약한 마물을 지식이겠다던 거대한 방망이를 제대로 휘둘러보기도 전에 괴물의 머리 하나가 일취의 어깨를 찢어발긴다. 순식간에 모든 아이가 부상을 입었고 그들의 흥미진진했던 금지된 모험은 처참한 대학살로 변모해버렸다. 이세는 필사적으로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뒤진다. 기수사에서는 마물을 9개의 위험 등급으로 분류하지만 이 숫자는 사냥꾼이 얼마나 자주 마물을 죽였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 아니다. 그것은 사냥꾼이 마물과 마주치고도 얼마나 자주 살아남았는지를 나타내는 생존율의 기준이다. 9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하위 등급으로 간주된다. 초보 마물 사냥꾼이 9등급 괴물에게서 살아남을 확률은 약 90%이며 8등급은 80%, 7등급은 70%에 달한다. 하지만 마물이 6등급에 도달하는 순간 중위 등급으로 분류되며 생존율은 낭떠러지처럼 곤두박질친다. 초보자가 위험 등급 6의 마물과 맞붙었을 때 살아서 돌아올 확률은 고작 20%에 불과하다. 지금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괴물은 위험 등급 6의 중위 등급 마물, 통곡의 용마물이라 불리는 존재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마물 사냥꾼조차 10번 마주치면 단 2번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세와 그의 동료들은 정식 사냥꾼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일취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기수사의 보호구역을 몰래 빠져나온 상처 입은 아이들일 뿐이다. 그들의 실제 생존 확률은 아마 계산조차 우울해질 만큼 끔찍할 것이다. 야수가 압박해오는 가운데 이세는 자신이 정확히 경고했던 바로 그 끔찍한 위험과 마주한다. 그 울음소리는 애초부터 아기 귀신의 것이 아니었다. 지금 당장 최선의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목리언이 그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눈치채기도 전에 모두가 죽고 말 것이다. 다른 아이들도 마침내 일취의 계획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다. 상처 입은 팔에 촉수가 박힌 채로 그는 진짜 마물이 어떤 이야기에서 묘사된 것보다 훨씬 더 역겹고 끔찍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몸을 떤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자신이 귀수사를 떠나자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골은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공격 중 하나가 그의 배를 찢어발겼고 피를 너무 빠르게 흘리고 있었다. 즉각적인 치료가 없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일행은 결코 통곡의 용마물을 쓰러뜨릴 수 없다. 불행히도 죽어가는 친구를 업고 도망치는 것 또한 불가능해 보인다. 모든 선택지를 계산한 끝에 이세는 자신이 찾아낸 유일한 해답을 선언한다. 고골을 버려두고 도망쳐야만 한다고. 다른 아이들은 마치 그가 괴물이라도 된 것처럼 그를 빤히 바라본다.
일취는 누구보다 먼저 너를 환영해준 친구에게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냐며 따져 묻지만 이세는 거짓된 위로를 건네기를 거부한다. 고골의 상처는 치명적이며 어떻게든 그를 끌고 나간다 해도 기수사에 닿기도 전에 죽고 말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세가 통곡의 용마물이 공격을 멈췄다는 사실을 알아챘다는 점이다. 괴물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그들 모두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었다. 저놈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면 단순한 요깃거리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이다. 마물 백과사전에 따르면 통곡의 용마물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먹잇감을 특히 더 맛있어한다. 이 괴물은 극한의 절망을 끌어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친구를 버리면 고골은 배신감을 느끼고 생존자들은 죄책감에 익사할 것이며 반대로 함께 남는다면 공포에 질려 죽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마물은 자신이 원하는 그 끔찍한 감정들을 고스란히 얻어먹게 된다. 이세는 그 덫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안다고 해서 고통 없는 세 번째 선택지가 마법처럼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고골을 희생시키고 괴물이 원하는 것을 쥐어주는 것만이 남은 모두가 조금이나마 살아남을 기회를 얻는 유일한 길이었다. 고골은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남아있었다. 배가 찢어질 듯 아팠고 죽음이 미치도록 두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취를 형이라 부르며 자신 때문에 모두가 죽게 내버려 두기를 거부한다. 눈물이 차오른 채 일행은 도망칠 준비를 한다. 그들은 고골을 바닥에 남겨둔 채 무너지는 목소리로 사과를 건네고 숲을 눈부신 빛으로 채우는 폭약꾸러미를 터뜨린다. 번쩍이는 섬광이 통곡의 용마물의 시야를 잠시 가린 틈을 타 살아남은 아이들은 미친 듯이 달려나간다. 일취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고골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내달렸고 속으로 반드시 저 괴물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모두가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고골은 억지로 그들의 선택을 받아들인다. 내 곁에서 친구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낫다. 그의 마지막 생각 속에는 그들을 향한 어떠한 증오도 없었다. 그는 이세가 복수는 있고 부디 살아남는 데에만 집중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그때 통곡의 용마물이 그의 뒤 어둠 속에서 기어나온다. 마물의 촉수가 속수무책인 그의 몸을 휘감아 거대한 얼굴들 속으로 끌어당기고는 그 끔찍한 살점 안으로 집어삼킨다. 고골이 모르는 사실은 이세가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소녀는 근처 나무 뒤에 숨어 자신들이 희생시킨 친구에게 마물이 무슨 짓을 하는지 떨리는 몸을 억누르며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통곡의 용마물의 몸에서 서서히 새로운 얼굴 하나가 밀려나온다. 고골의 머리카락, 뿔, 그리고 겁에 질린 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조금 전 그가 보여준 담담한 체념과는 전혀 달랐다. 그 얼굴은 친구들이 잔인하다며 원망하고 함께 도망치자고 약속해놓고 어떻게 자신을 버릴 수 있냐고 울부짖으며 이세에게 곧 찾아갈 테니 기다리라고 경고한다. 한편 귀수사 안에서는 전투 도깨비들이 횃불을 들고 거리를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 소란에 잠에서 깬 공하는 재빨리 참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일취, 월장, 고골, 그리고 이세가 모두 사라졌으며 마을 안그 어디에서도 아이들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전투 도깨비들은 이미 몽리온에게 보고를 마친 후 사찰 밖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공하는 일취가 오늘은 형제들만의 날이라고 자랑스레 떠들며 이세를 놀러 가자고 꼬드겼던 것을 즉시 떠올린다. 아이들이 그날 밤 귀수사를 몰래 빠져나갔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어둠을 응시하며 4명 모두 무사히 돌아오기를 조용히 간청한다. 같은 시각 이세는 숲을 가로질러 달리며 자신이 내린 선택을 되짚어본다. 부상당한 무리를 이끌고 통곡의 용마물과 싸웠다면 결국 전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고골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해도 나머지 셋을 살려둔다면 나중에라도 그 괴물을 죽일 기회가 생길 테니까. 이세는 이 상황을 자신의 가족이 몰살당했던 그날 밤과 비교한다. 눈먼 분노로 강력한 마물에게 덤벼드는 것은 시체 더미에 자기 몸뚱이를 하나 더 얻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괴물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놈이 고골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관찰하여 훗날 복수를 위해 놈의 둥지를 추적할 단서를 얻는 것이었다. 차갑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세는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 안타깝게도 논리가 완벽하다고 해서 죄책감의 고통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세는 다른 아이들 몰래 자신에게 다가왔던 고골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 어린 도깨비는 일취가 곁에 있을 때마다 친구가 아닌 척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결국엔 모두가 이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약속했었다. 고골은 귀수사에서 사귄 첫 진짜 친구 중 하나였지만 이세는 그가 죽도록 고의로 내버려 두었다. 그 결정이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책감이 자신의 이성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대신 그는 이 모든 증오를 진짜 원흉에게로 돌린다. 이세에게 이 고통은 마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고골의 죽음은 마물들을 몰살하겠다는 그의 맹세를 약하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 맹세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거대한 체구의 순찰대원이 숲에서 그를 발견하면서 이세의 상념이 깨진다. 그 도깨비는 자신을 기수사 근처에 나타난 마물들을 제거하는 전투 전문가 기치온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곧바로 아이들이 벌인 소동에 대해 이세를 꾸짖으며 몽리온이 돌아오면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어디 있냐고 묻는 순간 그의 잔소리가 멈춘다. 이세는 자신들이 통곡의 용마물과 마주쳤고 도망치던 중 일치, 월장과 뿔뿔이 흩어졌으며 고골이 잡아먹히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보고한다. 기치온이 그 괴물이 어떻게 생겼냐고 묻자 이세는 수많은 얼굴로 뒤덮인 말 형태의 괴물이라고 묘사한다. 기치온은 즉시 위험을 향해 달려가며 이세에게 혼자 귀수사로 돌아가라고 명령한다. 그 반응을 본 이세는 이 순찰대원이 통곡의 용마물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모르는 게 아닐까 의심한다. 그는 기치온에게 그 괴물은 중간 등급의 위험 요소이니 지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기치온은 그 걱정을 일축하며 자신은 기수사 도깨비들 중에서도 엄청난 괴력으로 상위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자랑스레 선언한다. 다시 말해 이 사내는 생존율이 20%라는 말을 듣고도 자신의 근육이 훌륭한 계산법이라고 판단해버린 것이다. 그래도 이세는 자리를 떠나길 거부한다. 그는 습격당한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보다 일취와 월장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다. 기치온은 마지못해 그가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만 괴물을 보는 즉시 도망치라고 명령한다. 다른 한편 일취와 월장은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일취는 통곡의 용마물을 따돌릴 만큼 충분히 멀리 도망쳐왔기를 바랐지만 월장은 오직 그 둘만이 살아남았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고골이 죽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이 두 형제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일취는 모두가 남아 함께 싸웠다면 그를 구할 수 있었을 거라며 고집을 부린다. 자신의 무모했던 결정을 직시하기보다는 이세가 경고로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도망치자고 설득한 탓이라며 그를 탓한다. 월장이 이세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그 첫 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상기시키려 하지만 일취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미래의 마물 사냥꾼으로서나 고골의 의형제로서나 그에게는 도망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슬픔에 잠긴 그에게는 이제 고골을 버리고 살아남는 것보다 그의 곁에서 함께 죽는 것이 더 명예로워 보였다. 그때 근처에서 또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진짜 아기 귀신이 나타난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처음부터 예상했던 나약한 괴물이었다. 일취는 가시 돋친 몽둥이로 귀신을 박살내고 이 쉬운 승리를 자신의 분노를 키우는 데 이용한다. 만약 이세가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지 않았다면 통곡의 용마물도 이처럼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스스로를 세뇌한다. 튜토리얼 몬스터를 한 대 때려잡고선 이 꼬마는 그날 밤의 모든 일을 자기 머릿속에서 입맛대로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일취는 모든 마물을 죽이고 고골의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한다. 불행히도 통곡의 용마물은 이미 그 부정적인 감정의 흔적을 따라 그들 바로 앞까지 쫓아와 있었다. 두 소년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마물이 어둠 속에서 덮쳐오고 차갑게 식은 월장의 시신만이 땅에 남겨진다. 두 동생이 모두 죽은 것을 눈앞에서 본 일취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내던져버린다. 그는 몽둥이를 꽉 움켜쥐고 돌진하며 그 괴물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로 놈을 짓뭉개버리겠다고 욕설을 내뱉는다. 통곡의 용마물은 그의 분노를 환영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트럭에 치인 듯 가혹했다. 그 마물은 일취를 한 입에 쉽게 삼켜버릴 수 있었다. 괴물이 일취의 숨통을 끊으려는 찰나 기치온이 거대한 미사일처럼 날아와 파괴적인 발차기로 놈을 날려버린다. 그는 감히 어떤 마물도 기수사의 아이를 건드릴 권리는 없다며 맹렬히 포효한다. 그러고는 이세에게 일취를 데리고 물러나 있으라며 진짜 전문가가 나설 차례라고 명령한다. 이세는 일취를 부축하며 그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때 괴물이 전략을 바꾼다. 놈의 몸에서 고골과 월장의 얼굴이 길게 늘어나더니 기치온을 향해 울부짖으며 왜 삼촌이 자신들을 다치게 하냐고 묻는다. 그들은 제발 그만해달라 애원하며 자신들은 아직 이 괴물 안에 살아있다고 주장한다. 기치온은 저 얼굴들이 마물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저들을 짓부수는 것만이 이 괴물을 멸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저 복제된 얼굴들은 아이들의 목소리, 기억, 그리고 감정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얼굴들은 삼촌이 봉수를 가르쳐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며 그날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아냐고 상기시킨다. 기치온의 단호했던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는 괴물에게 아이들 흉내를 내지 말라며 분노에 차 소리치지만 놈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할 그의 두 손은 힘을 잃고 멈춰버린다. 그 찰나의 망설임은 통곡의 용마물이 원하던 전부였다. 이것이 바로 통곡의 용마물이 진짜 사냥하는 방식이다. 수많은 희생자를 삼킨 끝에 놈은 마음을 가진 모든 생명체가 똑같은 약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렬한 감정은 사람들의 목적을 잃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죽은 자의 얼굴과 기억을 모방함으로써 이 마물은 사냥감을 슬픔, 죄책감, 분노, 혹은 헛된 희망으로 가득 채운다. 그러면 그들의 힘은 빠지고 싸울 의지는 무너지며 결국 괴물에게 집어삼켜지고 마는 것이다. 이 수법은 놈이 마주친 모든 적에게 통했으며 귀수사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 도깨비 중 한 명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사냥감들 사이에 비정상적인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이세 역시 고고를 잃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왜 저 복제된 얼굴들이 기치온을 흔들어 놓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기치온에게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사실을 꽂아 넣는다. 저 얼굴들은 적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어른을 향해 당장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건 그저 마물일 뿐이라고 차갑게 명령한다. 이 소녀는 지독하게 냉혹하다.